정도 지났는데요. 그 자공비 원래 발표로 해서 제가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소에 그 일제시대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 문제를 가지고 늘 혼란스럽고 약간 또 양쪽의 주장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책을 읽어보자 해서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고요.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국 지도를 살짝 했는데 저의 그 직계 가족 중에 외할머니 쪽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저 친구한테는 할머니가 되고 저는 외할머니가 되는데 그래서 외할머니 친오빠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제에서 살해당했어요. 지하운동 하시다가 그래서 그게 어느 지역이냐면 이렇게 따져보면 연변 요 지역 정도 같아요. 연변 자치주. 예, 여기 연변 자치주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시점을 뭐 지금 정확히 기억하신 분이 없는데 제가 추정을 해보면 34년에서 36년 정도의 일제가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그 살해한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34년 정도 되지 않을까. 34년 5년. 그리고 그 간도라고 하는 데가 그렇죠, 어디죠? 간도죠. 여기죠. 거기가 이제 간도. 예, 예. 간도가 연변. 거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니에요. 왼쪽까지? 그러니까 만주를 그렇게 크게 잡고 간도는 보통 여기를. 그래서 북간도라고 북간도는 또 뭐 서간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죠. 그래서 크게 잡으면 뭐 선양, 장춘 이쪽까지 그러니까. 간도라고 하죠. 조선하고 중국의 사이를 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가 그 온갖 그 뭐라 그러지? 그 군수 공장하고 그 일본이 모든 거를 쏟아부어가지고 저기를 개발시키고 해서 저기를 놓고 이제 러시아랑 그 일본이 각축을 벌이고 이제 그래서 저희 조상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우한을 이제 찾았는데 저희 양어머니 저하고 피를 섞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중국인 중에 양부모로 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이창이나 요것에서 살아요. 근데 이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 양어머니의 외가가 그 말하자면 일제가 이 대륙을 침략하고 호남 지역을 점령할 때 공중 폭격을 이제 계속 했대요. 거기 공중 폭격을 당해서 외가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일본 사람 용서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고 또 우리 중국에서는 무조건 일본 사람들은 일제 시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뭐 좋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그런 전제가 아예 없었어요. 저희가 받은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최근에도 많이 느꼈지만 제가 사실은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라는 복고일 선생 책을 2003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2004년 5년쯤에 이걸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때는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곰곰이 읽어보면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을 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뒤에 부록 뭐 이런 것들을 빼면 45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정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역시 복고일 선생은 굉장히 지성인답고 그 다음에 차분한 시각으로 냉정하고 차가운 시각으로 그러면서도 내면에는 굉장히 인간에 대한 따뜻함이 있는 그런 시각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길지만 정말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하고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은 반일종족주의를 사놓고 못 읽어서 그것 때문에도 제가 이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핫한 이슈를 용감하게 어쨌든 다뤄주신 여러 연구자들이 있어서 이 책은 이제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일종족주의와 투쟁은 사촌이에요. 이 두 책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 하나만 잘 읽으셔도 되고 시간 되시면 여기 빠진 부분을 여기 더 추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출판사 사장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회친인데 그래서 선물 받았으면 여기서 읽어야지 하고 이제 읽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최길성이라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70대 되시는 분인데 일본에서 생활하시고 부인이 일본 분이시고 그래서 어쨌든 일본하고는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딱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조선 후기 상황을 먼저 보면서 왜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라는 그 상황들을 한번 살피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주변국들 뭐 청나라, 일본의 상황을 보면 사실 똑같이 이제 19세기 중엽이면 서구 열강들이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죠. 청나라나 조선 같은 경우는 약간 움츠리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서양의 어떤 것들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변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서양의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들을 보면 고종이 등극을 했지만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국내에서 김씨 세력과 또 이제 흥선대원군 세력을 계속 서로 이제 말하자면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비와 고종이 10년 뒤에 권력을 장악하지만 이제는 외세들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외세에 붙어서 줄을 서서 우리나라를 좀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종이 훌륭한 적은 아니지만 내가 그 입장이어도 참 곤혹스럽고 힘은 없는데 외세는 와서 계속 간섭하려고 하고 하면 이제 줄을 잘 서려고 눈치 보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데서 제가 좀 이거 강의 예전에 공부할 때도 이거 들었던 건데,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것을 밝힌 명시한 조약이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약간 불공정한 조약이고 불평등한 조약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자주적인 나라다라는 그런 거를 명시해줬다는 데서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힘이 세지니까 일본은 동양 평화를 주장하면서 이제 동양 국가들 청나라나 조선의 지식인들을 그래도 많이 감동시킬 만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점의소 통상조약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위정척사파, 동도개화파, 급진개화파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갑자기 신을 믿어라, 또 신을 믿는 사람한테 갑자기 신은 없다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 위정척사파들이 바로 그랬을 것 같아요. 500년 동안 내려오던 조선의 성리학 질서를 갑자기 부정하고 새로운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라고 하면 죽어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도 계속 밑에서 이제 유지됐던 그런 대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도개화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원래 우리 기존의 질서는 지키면서도 서구의 것들 조금씩 우리 편한 대로 받아들이자. 근데 급진개화파는 말 그대로 급진적이었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대폭적으로 서양식 어떤 그런 문화나 서양식 정책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이런 이모군란이랄지 청해 간섭 이런 것들이 계속 연관된다라는 점이 저는 어쨌든 조선시대 후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구나라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 노비세습제 같은 경우 고종이 폐지하라고 했지만 이것도 어쨌든 개화파들의 강력한 주장과 그런 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또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들이 조선에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확실히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제 일본의 위치는 많이 올라섰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오개혁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을미사변이 있었고 대한제국 수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개화파의 활동들인데요. 독립운동,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독립협회가 활동했다 한 3년 정도의 시기. 이 시기가 비록 길게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이후에 대한민국이 성립이 될 때 핵심 축으로 활동했다. 특히 이승만 같은 인물들일 때 어린 시절부터 키워지고 앞으로의 그 대한민국 수립에 영향을 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분들의 활동이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는 확실히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 을사늑약, 정미조약, 경술국지.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조선은 확실히 어떤 힘이 빠져가는 그런 그 단계에 있었고, 일본은 확실히 커가는 단계에 있었다. 심지어 러시아나 청나라 같은 강대국들도 일본하고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고 침략하게 된 거는 어찌 보면 그때 상황으로 불가항력적인 어떤 흐름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일본은 왜 제국주의 국가가 됐는가? 제국주의라는 것은 뭐 식민국가를 가지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죠.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 제가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강의 다 끝난 다음에 토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좋기 때문에 제가 떠들기보다 차분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요. 줄을 친 부분만 이제 보시면 그때 당시는 서구 열강들이 아주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식민지를 만들 때예요.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지금 시각으로 정의롭다 그걸 떠나서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강대국들끼리 서로 암묵적으로 허락이 되거나 서로 봐주는 그런 형편이었지 뭐 힘이 약한 국가들이 막 저항해서 그게 물리쳐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훨씬 편을 들어주는 나라들이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선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어떤 능력도 대응할 힘도 없었다는 거.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요 밑에 줄에 보면 미국이 필리핀을 이제 장악하는 것과 또 일본이 조선반도를 장악하는 거를 자기들끼리 암묵적으로 서로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다,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식민지란 무엇인가 뭐 개념 정리인데요. 밑줄 그은 부분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토지에 이민하는 것이다. 좋게 말하면 그런 거죠. 좋게 말하면. 근데 이제 식민화 과정에는 무력이 동원됐고 강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도 세계적인 식민지였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한국 분들은 되게 특히 이제 일제에 대해서 이를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딱 우리나라만 어떻게 돼서 일제가 특히 나빠서 우리나라만 딱 피해를 당한 것처럼만 생각하면 그 사고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객관화시켜놓고 우리 역사도 객관화시켜서 세계가 다 그랬고 힘이 약한 나라는 다 식민지가 되었다. 그런 역사.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전 세계 84%가 식민지였다는 거.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조금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민지를 겪고 나서도 사람들이 식민지를 대하는 태도가 좀 상이합니다. 나라마다. 물론 그 식민지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다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굳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잘 알고 계시지만 대만도 그래요. 그리고 중국도 보면은요. 대련이 중국에서 시민 경험을 제일 오래 한 지역이에요. 대련, 리순 이쪽이. 근데 그쪽 사람들이 반일 감정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일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대련 쪽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의 반일 정서는 만들어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많은 학자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식민지 기간에 그 사람들이 현지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현지인 중에 행동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비판하는 친일파들을 키웠다는 거죠. 대다수 국가들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식민지를.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부분을 보면 많은 한국 분들 중에 또 만주에서 있었던 분들이 다 독립운동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만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본 사람들이 앞잡이가 되거나 온갖 부조리한 그런 장사도 하고 이해를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만보산 사건인데요. 이 만보산 사건이 현지 장춘 근처에 있는 만보산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 조선인들이 농지를 개간하면서 중국인들하고 현지 중국인들하고 갈등이 빚어진 사건인데요. 이거를 백마일보에서도 당시 엄청나게 취재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현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은 누구를 찾아서 도움을 청했을까요? 일본 영사관을 찾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조선인들에게 나라가 없었어요. 일본 이등 국민이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그냥 만보산 사건이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만보산 사건을 핑계로 일본 사람들이 현지 중국인들을 다스린다고 활개치며 다니면서 결국에는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이제 만주사변 전주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 가 있었던 조선인들의 어떤 삶과 운명도 역사하고 이런 큰 역사하고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대해서 뭐 살았던 분들이나 또는 이제 그 선조들의 얘기를 듣고 또는 후천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교육을 받고 일제에 대한 가졌던 그런 편견 그런 데서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으로 제3세계의 학자들이 조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그 복골 선생이 쓴 그 책에서 인용한 부분 이분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합병되기 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약간 무자비하게 강압적으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조선에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래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병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그럴 때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잔인하게 이제 진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한 경우는 3.1운동 당시 19년 그러니까 합방이 되고 한 10년 정도 기간도 용납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굉장히 수능적으로 잘 적응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노스럽고 치욕스럽지만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골 같은 경우. 그래서 가혹하게 탄압한 시기가 없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 시기가 언제냐? 합방되기 전 한 기간 그리고 합방되고 나서 또 한 기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거를 한번 보면 친 부분을 한번 보시면 무척 많은 물질적 혜택을 주었다. 분명히 그것은 이전 왕조 정부의 통치보다 효율적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자의적이고 덜 가혹했다. 아까 저희가 조선 후기 모습들을 한번 쭉 봤는데요. 어쨌든 무능했어요. 무능했고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외세의 간섭이나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전혀 대안도 없었고 가끔은 일본에 줄 섰다. 가끔은 러시아에 갔다. 가끔은 청나라에 갔다. 이런 식으로 대안이 없었죠. 근데 그것보다는 일제가 딱 장악하고 나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통치했다. 그리고 정치적 불만의 징후들을 모두 억누르려고 늘 경계했다. 아쉽게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요구는 계속 불씨로 살아남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존재했다는 거죠.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이었다는 얘기는 공통적인데요. 개발했던 것과 착취를 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관료 조직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거. 그래서 그 복골 시장 같은 경우는 조선 총독들이 역대 조선 총독들이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도 훌륭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상 그 다음으로 레벨이 되는 사람을 항상 조선 총독으로 보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잘 짜여주고 효율적이었다. 그 다음에 현대적인 일본이 경험한 일본이 먼저 도입한 그런 현대적인 사회기구들을 도입했다. 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성과도 거두었다. 그 다음에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규모의 경제를 누릴 기회를 얻었다. 조선 이제 백성들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가해 볼 부분은 축구는 강탈당했지만 일본 그 사회와 이제 혼연일체로 하나라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정착자 사회를 만들려고 했고 경제 체제 면에서도 일본과 한 덩어리로 움직이도록 했고 재산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는 개인의 탄생이라는 신호도 보여줬다라고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내 재산이 뭔지 노비가 한 40-50%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시장 경제였다는 거. 그래서
그 조선 그 이전의 조선 시기와는 확실히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사회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 보면 조선의 신흥정치는 사회 발전에 필요한 기구적, 물질적, 정착자 사회를 충실히 만들어냈다. 그거는 근대 법 체계에 도입해서 할 수 있다. 근대 법 체계를 도입했다. 또 하나는 철도 내지는 어떤 도로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에서 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해방 후와 비교를 할 때 이영훈 교수님은 해방 후, 해방 전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 해방 후 45년 이후와 비교를 할 때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 또는 조선인 내부에서는 지주와 소장인 간의 불평등이 매우 높은 사회였다. 경제 성장을 던 해방 후에 2분의 1 속도로 느렸기 때문에 그 성장의 효과가 저변까지 두루 미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있다. 너무 높은 기대로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저는 오히려 너무 경이로웠어요. 무역액이 19.5배 늘었다는 거죠. 10년에 비해서 40이다. 근데 같은 시기에 중국은 줄었죠. 일본은 3.7배 늘고 대만은 4배 늘었던 데가 조선의 발전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19.5배. 그러니까 그 전에 워낙 낙후했기 때문에 많이 발전했던 측면도 있고 어쨌든 역동적이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업의 비중도 80%였다가 34.2% 굉장히 낮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업이나 기타 부분의 발전이 또 있었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공업 부분도 많이 성장을 하죠. 제가 또 재밌게 봤던 부분은 인구의 증가입니다. 복고일 선생이 이 얘기를 해요. 어느 사회든 아주 나쁜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다면 인구가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치가 가혹했다거나 뭐 자연재해가 심하다거나 뭐 질병이 있다거나 하면 인구가 줄어들지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의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식민지식 조선인 인구, 조선족 후기의 조선인,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증가 이런 것들 쭉 비교해봐도 월등히 높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10년부터 42년까지. 인구가 늘었다는 거는 그래도 살만했다라는 점을 이제 반증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그 뒤에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아, 인구가 증가했구나 그때. 우리 단순히 북한만 봐도 아사하고 어쩌고 하면 인구가 안 늘어요. 북한도. 그것에 비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어쨌든 뭐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정치적 욕망을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속되고 그런 분들이 많았겠지만 대다수 그냥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조선시대보다 나았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인구에서. 그 다음에 우리 최길성 선생님은 벽시 품종 개량과 보급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다 실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우수성이 이제 확증이 된 그런 벽시를 갖다 조선에다가 재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민간에 있는 사람들도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서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막 경쟁적으로 올해는 이 벽시로 심어봤는데 뭐 소출이 어땠다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재밌었어요. 농민들이 자본 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유사일에 처음의 경험을 하게 이른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지수한테 어느 정도 바치고 자기 먹을 것도 충족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국 수출이 가능해졌고 쌀을 수출하는 것을 통해서 자본 이득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동아주는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면서 경제면에서는 동아를 지향하는 편의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거는 제가 재밌어서 좀 생동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검은도,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밑에는 그런 섬이더라고요. 이 섬에 일제시대 이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와서 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합방이 되고 나서는 제법 규모를 갖추고 있어서 뭐 이제 뭐 유곽도 생기고 뭐 시장통 같은 게 생기고 목욕탕도 생기고 이런 어떤 일본을 닮은 그런 생활 어떤 모습들이 생겼는데 해방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니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이전의 상태.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쯤에
일본의 어떤 방송국에서 거문도를 와서 취재하려고, 왜냐면 옛날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니까 취재하려고 왔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당시 같이 살았던 그 세대의 어르신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우리 그때 살기 좋았다. 그때 얘기를 아무런 뭐 감정의 적이 없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타지에서 이사를 들어온 젊은 부부, 뭐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인터뷰를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했다는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전합니다. 그래서 반일 감정은 역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일본의 식민 통치는 물론 유난히 혹독하고 잔인하고 또 조선 사회의 어떤 정상적인 진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정상적인 진화라는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의 식민 통치의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불행했다고 하기도 어렵다. 서글픈 얘기지만 거의 모든 증거들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서 조선조 왕조의 통치 아래서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외국인 학자들의 평가를 지지한다. 좋았든 나빴든 식민주의는 생각들과 기술들이, 즉 서양의 정신적 및 물질적 힘들이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작용한 주요한 경로였다. 이거는 다 외국의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조선을 들여다보고 서방 같은 식민국가들을 연구하면서 한 얘기들입니다. 자, 막간을 이용하여 제가 읽으면서 저희는 안중근 의사를 대단하게 보기 때문에 이토히로 보면은 죽어도 싼 놈이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언젠가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저 아무것도 모를 때 저 신랑이 오히려 이토히로 보면은 굉장히 조선을 온건하게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런 게 있지? 근데 다시 보면 일본 사회도 온건하게 지배하려고 하려는 세력과 강경하게 아주 그냥 그 무사도 정신으로 강경하게 해야 된다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토히로 부미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있어서 한번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나 한국 국민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모노세키의 그 수상, 뭐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정치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이 도시에, 크지 않은 도시인데. 그래서 고향에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만나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는 시모노세키 총리가 아니라 일본국의 총리다 이러면서 사사로운 만남을 거절하고, 이런 풍토가 있는 게 좋지 않나요, 모리님? 저는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정치인.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고 조선에 대한 평가는 이렇고, 또 제가 찾은 이 자료들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일본은 뭐냐 오로지 착취와 수탈을 했고 일본 일제시대는 살기 어려웠고 막 그런 생각에서 좀 다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예제들을 사례들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태도를 한번 보면 그 아까 제가 그 책 소개하실 때 소개드릴 때 나왔던 건데, 이영훈 교수님 책에 이 내용이 거의 다 언급되고 있어요. 조선시대 식량을 수출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정상적으로 가격을 쳐서 뭐 돈을 받으면서 수출을 한 건가, 아니면 그런 대가를 전혀 못 받고 강제로 그냥 빼앗긴 건가, 수탈이냐. 이게 학계에서도 굉장히 지금도 학자들끼리 막 논란이 많죠. 왜 논란이 많냐면 이영훈 교수님의 얘기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근거는 없는데 그 사상을 수용한, 그 입장을 수용한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지, 사실 그쪽에서 잘 반박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징용공의 강제노동인가 노예노동인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강제징용. 근데 징용이라는 자체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나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강제징용.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고,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쇠말독은 한반도의 전기를 끊기 위한 것인가. 이 부분은 김용삼 기자가 취재를 부지런히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는 다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도 동상 만들고 곳곳에 그거를 지금 설치하고 그러죠. 이 학도지원병 문제도 좀 재밌는데요. 이 학도지원병이 그때로 말하면 뽑아서 한 거래요. 뽑아서. 굉장히 여러 번 심사를 하고 여러 조건을 봐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고 났더니 좀 힘든 점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서 탈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력.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로 만들어주는 흐름이 있다는 거야. 좌파들 속에. 그리고 학도지원병 그 당시에 10대 후반, 20대 요 되던 분들이 한국이 건국이 되고 나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제시대에 학도지원병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때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쓱 뭉개고 학도지원병은 독립운동가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영훈 교수 그 연구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민특위는 복고의 선생 같은 경우는 그래요. 반민특위가 굉장히 활동을 잘했다는 거예요. 대규모로 무작위하게 막 잡아들이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사회에 꼭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굉장히 절제해서 잘했다.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대상만 조사하고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좀 재밌는 그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뽑았는데요. 줄을 친 부분만 보시면 친일 반일의 문제는 처음부터 일본을 상대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끼리의 갈등이었다. 한국의 반일 감정 대부분은 직접 일본인이 아니고 국내의 친일파를 대상으로 한 즉 국내의 파벌 또는 진영싸움 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진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일 하는 사람들도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일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표현이 저는 정말 여기서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기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지 조국이 반일 죽창 들고 하지만 조국이 쓰는 볼펜이 일제였습니다. 임종석 반일 하는데 자기는 바람 쐬러 일본 갑니다. 이 기준적이죠. 문재인 반일 하는데 딸은 일본에 보내서 뭐 이제 전통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이 대목은 굉장히 잘 짚었다는 생각들. 이거는 하나의 정치적 파벌 싸움에 이용되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정말 이 말은 정말 반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좀 보고 좀 가슴이 찔려야 되는 대목입니다. 친일파라는 말은 친일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애국하는 사람처럼 선전하는 효과를 노리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 막 반일, 응? 친일파 타도 이걸 해야 왠지 자기가 더 정의로워 보이고 자기가 더 애국하는 사람으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한번 정말 잘 생각해봐요. 조선조의 당파 싸움은 중국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가지고 내부에서 계속 싸웠던 문제다. 반일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제사를 3년 지내야 되냐 1년 지내야 되냐 가지고 파벌 싸움하고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러고 하는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게. 그리고 명나라가 망했고 이미 청나라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시기의 그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소중하라고 했던 그 멘탈리티. 사회주의가 다 망했는데 우리는 역시 사회주의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좌파들의 이 또 멘탈리티. 좀 지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성이란 말을 빌려 원한을 정당화하고 평화라는 말을 빌려서 미움을 재생산하고 또 시간의 흐름과 단락과는 관계없이 한일 간의 불행한 역사는 시시때때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들이 필요해서 재생되고 또 부활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 생각을 이제 적어봤습니다. 민족의 피압박 역사에 치를 떠는 사람들은 막상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저들이 그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말 민족이 그렇게 절절하며 민족의 이익이 그렇게 절절하고 가슴이 아프면 북한 동포들을 돌봐야죠. 북한 동포들의 처지를 한번 살펴봐야죠. 근데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과거의 어떤 것을 끌어들여서 자기네 정치적 싸움만 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많은 것 같죠? 자, 빨리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토론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토론할 때 저는 이제 말을 적게 하고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실 텐데요. 먼저 토론 주제를 한번 쭉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본 역사적으로 조선반도를 여러 번 침략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인들의 의식에도
뭐 변화가 생겼지만 과거와 같은 침략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 주제는 역사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냐, 또 누가 질 수 있냐, 그런 질문을 복고일 선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복고일 선생은 몇 가지를 제언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지려고 하지는 않지만 젊은 세대들이 자기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고 인식을 가지는 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공유하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신사참배잖아요. 그 신사참배는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 국익을 위해서 싸운 뭐 군인들이나 영웅들을 모신 뭐 그런 것인데, 여기에는 전범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 그 당신들이 어떤 조상들 역사 중에 그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정말 사과의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전범들을 위한 그 말하자면 어떤 모시는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들어라 라고 제언을 할 수 있다. 복고일 선생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주제는 한번 보면, 싱가포르에는 그 레플즈가 식민지를 만든 첫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그 막 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어 이런 게 아니라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레플즈 이름이 들어간 뭐 호텔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러면 만약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중공의 소수민족 정책처럼 조용한 동아 정책을 폈더라면 한국인들이 지금 일본의 태도가 달라졌을까? 그 다음에 일본이 영국처럼 간접지배를 했다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지금보다 나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복고일 선생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의 탄생. 일제시대는 개인의 탄생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다. 제한적이나마 유교적 가치관을 탈피해서 자유주의 가치를 정립했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거는 모리님이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식민잔재 청산이라면서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본의 원폭, 도미, 세계 문화유산이 된 것과 달리 그 조선총독 건물은 다 허물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한국적 사고의 틀이 다르기 때문인데 일제시대를 단순히 그냥 국치로만 기념할 것인가, 역사적 기념물, 이런 것들을 역사적 기념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인가?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요, 몽골이 지배했던 역사도 있고 또 만주족이 지배했던 역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우리 역사다 이래요. 조선인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왜 몽골은 우리나라를 침략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나라 다 우리 역사다. 중국 역사 다 놓고서 같이 배워요. 그러면 조선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유독 일제 지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거를 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길성이라는 이분이 특히 이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어떤 유신 시대의 어떤 그 개혁적인 그런 것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그 일제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10대, 20대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가 이제 일본 군인으로 이제 그 있었던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거부감 없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고일 선생이 소설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글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으로 보고 걸어 나가는 일이다. 식민지의 경험이 남긴 엄청난 장애들을 넘어선 민족에 어울리는 자긍심과 낙관으로 비록 끊임없이 덧나는 상처들이 우리 가슴을 아픔과 분노로 채우지만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 상처들을 들여다보고 더 큰 아픔과 분노에 빠지고 싶은 유혹이 어른거리지만 우리는 걸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했죠?